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봄이 되면 꽃소식과 함께 반갑지 않은 산불 관련 소식이 들려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강원 양양과 삼척 등지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봄철은 강수량이 적어 건조하고 나무 자체가 지닌 수분도 굉장히 적어 불길과 만나면 더욱 오랫동안 불길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는 봄철, 오늘 이 시간 소방안전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영돈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정현민 대한안전연합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윤정환 광주안실련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백은선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화재 현장에 직접 가서 실제로 이제 보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평생 화재 현장에 이제 계신 분들도 있고 사실 그런 화재 현장을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을 비롯해서 봄철만 되면 전국적으로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전국의 화재 그 사고 현황을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또 화재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김영돈 과장께서 먼저 좀 답변해 주시죠. 네. 지난해 전국적으로 3만 8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106건의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이로 인해 총 364명이 사망하고 1,9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882건의 화재가 발생해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화재 원인의 대부분이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워 발생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절반에 가까운 49.6%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화재 건수와 그리고 또 사망까지 이어진 그런 통계 자료들을 보니까 이 화재가 또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요. 혹시 백은성 교수께서도 이와 더불어서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우리 화재 분류에는 화재 장소별과 발화 요인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별에서는 주거시설과 산업시설이 약 한 37%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자동차 그리고 생활 서비스 시설에서 약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업무시설이나 기타 서비스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화재의 발화 요인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부주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정기적 요인이나 기계적 요인도 33%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방화 의심도 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장소와 또 업무상 화재 그 사고의 통계치와 함께 또 발화 요인에 대해서 작은 부주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제가 앞서 봄철만 되면 특히 또 화재가 많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계절별이라든지 또 유형별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도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정영민 회장께서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우리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화재 통계들을 쭉 살펴봤더니 네네. 굉장히 많은 사망자 그리고 부상자가 일어나요.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한 42,600건 정도가 발생했고 평균적으로 네. 1년에 평균 사망자는 한 302명, 부상자는 1,873명이고요. 재산상 피해도 한 4,430억 원에 이른 정도로 피해는 계속 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차트를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저희 계절별 발생 비율도 보시면 가장 지금 시기 봄에 많은 퍼센트를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네 계절 중에 28.6%가 봄에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 여름, 가을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봄철 주요 화재 원인들을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8.4%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주의는 뭐냐면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 예방할 수 있는 거지만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어떤 정기적 요인 그리고 기계적 요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주의 중에 가장 높은 것들을 또 찾아봤더니 담배꽁초가 32.2%예요. 그리고 쓰레기 소각 그리고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이런 실수들로 인해서 이건 충분히 우리 인간이 조금만 안전 불감증이 아니라면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굉장히 61.4%나 부주의론이란 화재 사건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2019년도에는 83명이었지만 2020년도에는 134명으로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소방청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있었던 인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서 좀 그런 데이터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부주의가 많다라는 거. 이것은 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재. 물론 건조한 환경이라는 그 봄철의 어떤 특수성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데이터로도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덧붙여서 윤정환 사무총장께서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네. 방금 전에 정현민 회장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절별로 화재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뭐 산불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보면은 봄, 가을, 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산불이고 여름에는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 이게 뭐 가열로 인해서 이게 전기 화재 이 발생률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통계를 살펴봤더니 4월에가 산불이 42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3월 달에 이제 395건이고요. 이제 5월로 가서는 굉장히 화재 산불 건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128건으로요. 자, 그만큼 이 시기가 굉장히 건조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산불 원인 중에 뭐 습도가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이제 습도가 우리가 뭐 공기 중에 수분이 있는 뭐 상대 습도도 있지만은 물체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실효 습도가 있습니다. 이 실효 습도가 낮을수록 이제 화재 원인이 좀 더 되는데 50% 이하가 됐을 때는 이제 인화되기가 좀 쉽고요. 그리고 또 40% 이하가 됐을 때는 불이 잘 꺼지지 않고요. 그리고 30% 이하로 이제 건조 지수가 내려가다 보면은 자연 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더군다나 이제 산행을 하신 분이라든가 야영을 하신 분들은 인화성 물질, 뭐 라이터라든가 그밖에 성냥 등등을 꼭 가져가시지 마시고 집에 꼭 놓고 가지고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냐. 그리고 아까 그 정현민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산불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 입산자의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부주의죠. 네. 이 부주의가 37.5% 지난 10년간 조사를 해봤을 때요. 그리고 이제 뭐 논밭 소각도 있는데 담배불도 아직도 상당합니다. 5.8%나 됩니다. 그래서 그 부주의 즉 인재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과거에 그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워낙 커서 자칫 이제 화재 사고는 수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인식이 그래도 좀 생기면서 크고 작은 화재 사건들이 언론에 그때그때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화재 사고, 최근에 또 일어난 화재 사고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사례를 좀 들어서 화재가 왜 이렇게 발생을 했고 또 어떤 진압 과정을 거쳐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 아무래도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은송 교수께서 최근에 어떤 사고 소식, 화재 사고 소식이 있었는지 그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네, 최근 4월 3일 새벽 1시 26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서 네.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화재 발생 당시에 심하였고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주변에 인적이 드물어서 인적 피해는 없습니다만은 이 충격으로 우리가 사무실과 건물, 주차장, 차량들에 대한 재산 피해는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스 화재 하게 되면 가스 저장고, 충전소, 그리고 도시가스, 그리고
휴대용 가스, 우리가 부탄가스라고 하죠. 네. 이런 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휴대용 가스, 즉 부탄가스의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3년에 평균 약 104건이 발생되고 광주에서도 최근 3년간 19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이 휴대용 가스에 대한 사고를 보게 되면 주로 부탄 캔, 우리가 말하는 그 가스의 관리 부실이 가장 많고, 특히 발생 시기는 봄철이, 우리가 외부 활동이 많은 봄철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스를 이용해서 난방, 즉 우리가 외부에서 난방해서 발생될 수 있는 질식 소화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사고의 원인,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가스 사고 같은 경우에는 84%가 부주의로 지금 판정되고 있는 실정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휴대용 가스 뭐 정말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들 때문에 부주의가 일어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밖에도 정혜민 회장께서도 어떤 최근에 그 화재 사고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네, 주시죠. 우리 백은선 교수님께서 또 화재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요. 덧붙여서 저는 터널 안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관련된 차량 사고된 화재, 이게 지금 최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스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17일 날 또 우리 호남 지역에 있는 순천 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남원 3회 2터널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로 화재가 일어났죠. 그래서 차량이 한 32대가 부딪혔고 질산 18,000리터가 유출돼서 5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37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이처럼 차량에 관련된 화재 사고 그리고 부딪힘이나 충돌 이런 부분들에서 화재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에서 일어난 사고는 더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제한된 갇힌 공간이고 그 다음에 차량에 있는 어떤 재료들이 또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어떤 인조가죽 질식사할 수 있는 인화가스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터널에서 불이 났을 때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두컴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앞을 볼 수 있다라면 통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차를 몰고 빠르게 터널 안을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또 차가 뒤엉켜서 지나갈 수 없을 때는 차를 갓길로 이동시킨 후에 엔진을 끄고 열쇠를 꽂아둔 채 차에서 내려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터널 끝까지 대피할 수 없다면 터널 중간에 마련된 비상구를 통해서 반대편 터널로 대피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연기들이 있기 때문에 몸을 낮추고 유도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작은 불이에요. 작은 불이어서 나면 본인이 진압할 수 있다면 차량에 소화기를 배치 요즘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안 돼 있다라면 저희 대한안전연합에서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1차량 1소화기 배치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화재 시에도 그렇지만 우리 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변의 생활 환경 속에서도 일어났을 때 초동 진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충돌 사고는 방어 운전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날이 계속적으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럴 때는 차량 내 라이터나 인화성 물질을 좀 피해서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재 유형이 워낙 다양하니까요. 우리가 뭐 주거지나 산업시설, 건물 안에 어떤 화재도 화재지만 이동 중에 차량이라든지 터널 이런 그 사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잘 알아야 또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사례를 좀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늘 화재 현장에는 가장 먼저 또 가장 가까이에 소방 공무원들이 출동을 해서 화재 진압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소방 활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방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또 다른 피해를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 초동 진압이나 응급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시간 5분을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골든타임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차원에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영돈 과장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물론 골든타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 골든타임이란 화재가 나거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그 재난 대응 목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경우 5분이 지나면 불이 급속히 번질 가능성이 크고 또 심정지 환자의 경우 5분이 지나면 이때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존율이 급격히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4분에서 5분, 5분 이내에 항상 그래서 도착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덧붙여서 정현민 회장께서 한 말씀 네,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타임, 지금 우리 소방에서 2분 안에 접수받고 5분 안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7분까지, 그러니까 신고 접수 2분, 접수받고 도착하는 데까지 5분, 이것을 골든타임으로 좀 보고 있고, 우리 소방청에서도 7분 안에, 그래서 신고 접수까지 현장 도착까지 7분 안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017년도 연구 자료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의 결과에 의하면 소방차가 골든타임, 그러니까 5분을 넘겨서 현장에 도착하면 5분 전에 도착했을 보다 사망자가 2배 이상 늘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재산 피해도 5분 안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건당 200만 원 내로 불과하지만 5분이 넘어가게 되면 1,000만 원 이상으로 5배 이상 많아진다는 거죠. 네. 그만큼 골든타임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그 골든타임 7분 안에 우리 통계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소방청 자료를 보면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평균 7분 안에 도착하는 게 64.8%. 네. 평균 도착 시간은 7분 11초였습니다. 근데 서울 지역이 가장 빨랐어요. 4분 59초. 근데 가장 늦은 지역이 경상북도가 10분이나 걸려요.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는 어떠냐? 제가 살펴보니까 전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 광주광역시는 평균 6분 23초예요. 네. 그래서 7분 이내 도착률이 73.4%. 전국 평균보다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네.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뭐 우리가 서울 수준은 아니지만 더 빨리 네. 출동해서 좀 국민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네, 화재 진압을 위해서 골든타임 이내에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한다라고 김영돈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 단축을 뭐 지금 광주에서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또 하고 있는지 혹은 시민들이 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관이 출동할 때 어떤 도움들이 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백은성 교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사인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는 행위 또는 끼어들기,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영향을 주는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처벌 기준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기준을 떠나서 우리가 어느 보다 중요한 골든타임을 위해서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또 주정차라든지 또는 이러한 걸로 통해서 우리가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들의 차량 양보가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고 그런 인식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떻습니까, 김영돈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화재 발생 장소와 소방서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에서 그 소방력 보강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3개 센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 신설이 완료가 되면 소방력이 도시 곳곳에 촘촘히 배치되어서 현장 도착 시간을 더
더욱더 단축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지금 구축 예정입니다. 네. 이 소방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소방차가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가 우선시 되도록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우리 시에서는 올해 5개 노선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2026년까지 29개 노선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라든지 또 현장의 근접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소방서와 그 화재 장소의 거리를 좀 이렇게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덧붙여서 예. 네. 더불어서 또 정부가 11월부터 경찰이나 소방차 이런 긴급 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번호판 앞 세 자리에 998, 999 이게 돼 있으면 무인 차단기가 자동으로 네. 하이패스로 열리는 거죠. 지금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또 경비실에서 열어줘야 되고 이러는데 이렇게 긴급 차량 9988, 9999가 되어 있는 차량 번호는 자동으로 무인 차단기가 열려서 조금 더 신속하게 네.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좀 저희 이런 관련된 부분도 좀 더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좀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도 있지만 긴급 차량 번호판 998, 999 네. 이런 번호판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뭐 정말 1분 1초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이렇게 고안을 해내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말씀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이 소방 활동에 조금이라도 방해를 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뭐 늘고 있는데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뭐 벌금뿐만 아니라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윤정환 사무총장께서 좀 알려주시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유형. 그 전에 이제 정현민 회장님께서 그 긴급 자동차 번호판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 소방 활동을 할 때는 긴급 자동차 번호판 도입이 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진압을 하기 위해서 뭐 빨리 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살펴봤더니. 그래서 소방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2020년에 소방 활동을 방해한 건수가 244건이나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중에 이제 피해의자가 이제 음주 상태인 사건이 213건이나 됐고요. 아. 정신 이상은 1건, 뭐 이제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 유형을 또 살펴봤더니 폭행이 220건이나 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기물 파손이 3건, 진로 방해가 3건, 그 성희롱이 2건, 차량 탈취, 소방 출동, 방해, 불법 주정차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시의 그 사례를 좀 살펴봤어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좀 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2016년 그리고 2020년 작년 6월에도 좀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좀 이거를 살펴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급 차량 안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언하고 네. 안면을 또 가격을 해가지고 뭐 뇌진탕이라든가 두부 타박상을 또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19 위반법으로 인해서 이제 송치가 돼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또 사회봉사 명령까지 또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네.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잊지 못하는 사건 중에 작년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을 겁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사설 구급차를 이용을 해서 이제 좀 이제 그 암 말기에 있었던 분이신 것 같아요. 자,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설 차량이 끼어들기로 했는데 택시가 네. 좀 고의성이 있었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추돌을 좀 해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랑이를 한참 하다가 10분 이후에 출발을 해서 병원을 도착한 이후에 그 암 환자께서 5시간이 지난 다음에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그 총원을 넣어서 총원을 넣은 지 이틀 만에 40만 건이나 이제 찬성을 해서 이분은 이렇게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어떤 본보기가 좀 돼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이분이 좀 처벌을 좀 강하게 받으셨더라고요. 이제 검찰에서는 7년을 먼저 구형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서는 2년을 먼저 줬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많은 형량을 받냐 그래서 항소를 했습니다. 네. 나는 그걸 수용을 할 수가 없다. 이 택시 운전기사는 그랬는데 이 항소를 해서 다시 이제 선고를 받았을 때도 검찰에서는 7년을 다시 이제 선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2개월을 감형을 해서 1년 10월이라는 이제 징역형을 이제 마지막 선고를 했습니다. 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소화전 인근에 이제 뭐 물론 주차비를 지불을 하고 주차를 했지만은 소방 활동 방해를 했을 때는 어제 차를 이동시킬 수가 없으니까 가감 없이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를 통과를 시켜서 이제 하재를 진압하는 사례.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하재를 진압한 다음에 이제 뭐 차주는 거기에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벌금 약 한 11만 원 정도의 또 벌금을 또 과태료를 또 받게 되고 또 캐나다 같은 사례는 소방차가 이제 하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운행 중에 있는데 앞에 택시가 경찰차가 그것도 네. 경찰차가 앞에 진로를 좀 방해했을 때는 그냥 범퍼카처럼 뒤에서 그냥 네. 추돌을 하고 밀어버리고 이제 하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가장 최우선권을 우리가 주는 거죠. 소방 네. 현장에 출동할 때는. 네, 맞습니다. 그런 해외 사례들 우리가 조금 이제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어서 좀 더 덧붙여 주시죠, 정현민 네. 회장께서도. 그래서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활동 피해가 굉장히 큰 사례들이 있죠.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망, 화재로 인해서 사망이 5명, 부상이 125명. 또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죠. 2017년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네. 사망 29명, 부상 40명. 사실은 이런 것들이 불법 주정차들 때문에 현장에 도착했어요. 했는데도 30분간 구조 사다리를 펼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진압이 늦게 되고 구조가 늦게 돼서 일어나서 더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에서는 그냥 먼저 선조치 그리고 어떤 후 처리를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도 오히려 배상을 우리가 해주는 게 소방 당국이 해주는 게 아니라 불법을 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오히려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 되는.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 소방기법법 제25조 강제처분 등에 따라 소방관은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물건을 제거하거나 옮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정말 우픈 사례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벌집을 제거하려다가 뭔가 어떤 파손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또 그 소방관이 배상을 네.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 어떤 구조적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그걸 또 소방관 개인이 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런 문화가 잘 아직은 네. 소방 기피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로 가지고 청구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만 사례도 너무 적고 조직 내부에서 그것을 신청하거나 이런 게 사실은 이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좀 뒤늦게 제천 이후로 2018년도부터는 출동하는 소방차를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있고 네. 또 우리 소방 시설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5m 이내인 곳에 주정차하면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치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조치에 따른 어떤 국민적인 어떤 강제성보다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인식하고 소방차 긴급 차량에 대한 양보 인식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서 대량 화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좀 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보다는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 인식들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하는 저의 요인이 이제 돼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소방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또 예방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재에 조금 더 취약한 건물에 대한 미리미리 그 점검을 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김영동 과장께서 좀 이어서 말씀해 네. 주시죠. 지난해 10월 그 울산 주상복합 건축물 화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인접 8개 시도 고가 사다리차가 동원령이 내려질 만큼 그렇게 큰 대형 화재였습니다. 네. 대형 화재로 번진 이유는 건물 외벽이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시공됐기 때문입니다. 그 시청자분들께서 알루미늄 복합 패널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사이에 단열재 역할을 하는 충진재를 사용하는데요. 이 충진재가 합성 수지로 되어 있어서 화재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루미늄 복합 패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네. 이 단열 효과가 아주 뛰어나고 그 무게가 아주 가벼워서 고층 건물에 많이 지금 사용되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지속적인 문제가 있어서 2019년부터 그 3층 이상 신축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를 불연재로 또는 준불연재로 이상을 사용토록 법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소방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하다는 가정하에 현재 소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소방 점검은 연간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우리 정기 점검과 연말 연시 또는 봄철, 겨울철 등 특정 시기별로 실시하는 특별 점검이 있는데요. 소방 점검에서는 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와 비상구 같은 피난, 방화 시설의 폐쇄나 훼손 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이제 건축 자재 사용에 있어서 법적으로 제한을 이제 두고 있고 또 모든 건물은 화재에 취약하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점검들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기 점검에 있어서 또 필요한 개선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민 회장께서 네,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네. 조금 좀 저는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소방 점검 시스템적인 부분 개선에 대한 의견인데요. 우리 그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방 안전 관리자 및 또는 자체 점검 대행 업체를 통해서 우리 건축물들, 그러니까 뭐 등급별로 다중 이용 시설이나 소방 안전 관리자를 상시 선임하거나 대행 업체를 통해서 소방 관리 어떤 시스템들, 시설들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체 점검을 하는 것도 좋은데 대행 업체가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행 업체가 그 건물주나 건물 시설 운영자로부터 대행비를 받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어떤 중립적으로 비판적 시각으로 점검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냐. 왜냐? 어떤 소비자와 어떤 그 관계에 네. 있어서 만약에 이걸 비판적으로 정확하게 점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다라면 이게 과태료 사항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 이 업체를 계속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 소방안전관리자라고 그 건물에 배치하게 돼 있고 대행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어떤 그 신념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먼저 점검하고 조치하는 이런 문화가 좀 형성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말로는 이견이 없어요. 네. 이구동성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실천력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화를 좀 그것이 바로 안전 불감증이잖아요. 그런 안전 불감증이 조금 개선돼서 내 개인부터 안전한 습관 그리고 그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광주광역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안전 문화가 만들어진다라면 네. 조금 더 이 안타까운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화재 예방 점검. 자칫 그냥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제대로 된 예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여러 가지 이제 건물, 뭐 화재도 워낙 그 장소별로 유형들이 많아서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씩 좀 세밀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전통시장들이 있어요. 그 시장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화재 사고가 있기 마련인데 굉장히 화재 위험 노출도 높고 이렇게 한번 일어나면 굉장히 큰 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재들이 많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화재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윤정원 사무총장께서 관련해서 좀 말씀해 네,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제 전기, 뭐 가스, 소방, 건축 이 관련된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합동 점검을 연 1, 2회 정도 실시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방업에 종사하신 분에게 문의를 했더니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소방 통로 확보 훈련을 또 실시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차가 뭐 진입할 수 있는지 위에 이제 뭐 차각막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뭐 자판대죠 이런 걸로 네. 인해서 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의 또 이제 방해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거를 갖다가 또 점검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시장에 종사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제 예전에 저희가 뭐 남강주 시장이라든가 양동시장을 가봤을 때는 시설이 현대화되지 않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네. 이 전선이라든가 이런 걸 이 천장을 쳐다봤을 경우에는 거미줄 그리고 분진이 막 뒤섞여 가지고 이 자칫잘못하면은 이제 화재 위험 좀 뭐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는 그 시장을 이용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이제 아시다시피 꽤 오래전부터 뭐 중진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시장 현대화 사업을 계속 지금 뭐 추진을 해오시다 보니까 뭐 이런 화재라든가 가스가 과거하고 달리 위험 정도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거라는 또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 이제 종사하신 분하고 소통을 좀 해봤는데 이거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상인의 네. 중심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4시간 정도 화재 교육 그리고 재난에 관련된 교육을 참여를 해야 된답니다. 네. 이게 과거하고 좀 달리 이제 뭐 느슨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거나 좀 뭐 이게 얼굴이 예전에 알면은 뭐 이해관계가 좀 있으면 그냥 나 이번에 참여했다고 해줘라는 형식이 아닌 네. 정말로 참여를 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인과 상인회가 이제 스스로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대응 자세가 이제 형성이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았다라는 걸 갖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강제성도 강제성이지만 자발적인 참여, 그러니까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런 화재 예방 교육을 또 스스로 해서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 지키고 있는 모습이 그래도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그리고 네. 이제 전통시장도 많이 현대화돼서 이제 과거처럼 너무 이렇게 위험하게 노출돼 있는 부분들도 이제 줄어가고 있다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막 보고 네, 계시는데요. 혹시 백은성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죠? 네. 저는 강주시 지금 전통시장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강주시 전통시장은 24개소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이 24개소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 분류 등급을 보게 되면 양동시장처럼 우수한 A등급이 6개소, 그리고 우리 대인시장은 B등급, 그리고 남강주시장처럼 좀 위험성이 있는 C등급이 4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강주 전통시장은 D등급은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최근 국가 예산이 지원돼서 화재 알림 시설이 지금 계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24개 중에 19개소가 화재 알림 시설이 설치되는데, 이 화재 알림 시설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소방서와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이런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4개소까지 아마 곧 설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방서 설치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24개 전통시장에 24개 소방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그러나 자체적으로 지금 방화 순찰을 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그 절반인 12개소에서 자체적인 방화 순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화재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대구 서문시장 화재가 아주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약 지금까지 67년부터 최근 16년까지 4회에 거쳐 아주 큰 화재가 발생된 이런 시장도 있는가 하게 되면, 네. 저희들 강주에서는 양동시장도 매년 큰 불은 아닙니다만은 사소한 조그만 불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2019년 5월에 대인시장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된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 2015년도에 설 직전에 수산시장에 화재가 발생돼서 120개 점포 중 116개가 전소된 이런 전통시장 화재도 있습니다. 네. 뭐 잘 알다시피 이러한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성 한다면 점포들이 밀착되어 있고 소방 시설이 미흡되고 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이런 특성과 그다음에 시설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적 또는 가스 이런 시설적인 노후와 관리 부족 그리고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야적 이런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상의 문제점이 가장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불이 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가장 취약한 곳이 전통시장이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안전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예방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또 철저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같이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적인 어떤 특성상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이제 논과 밭들이 좀 그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뭐 불을 이렇게 놓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들불 화재들도 간간히 발생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영동 과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다행히도 올해 광주 지역에서는 그 비가 종종 내려서 들불 화재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결코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5년 그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들불 화재는 176건으로 그중 95%인 167건이 쓰레기 소각이나 밭두렁 태우기와 같은 부지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네. 특히 영농, 폐기물 소각이나 논두렁 태우기는 봄철에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 의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림 인접 지역에서 금지하고 있고 적발 시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그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지에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옛날 방식 그대로 논밭두렁 태우다가 산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좀 안타깝습니다. 네. 농촌에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인식들이 그 안전에 대한 어떤 인식보다는 이런 해충을 태우고 토지를 좀 비옥하게 만든다는 이런 인식들이 아직까지 갈려 있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인식 전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현민 회장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14일 날 광산구 양동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인접한 잔디밭으로 불이 번져서 약 한 1,000 평방미터 정도가 소실됐어요. 예, 그런 제곱미터 정도가 소실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2019년도 4월 2일 날 또 경기도 포천에서 50대 남성이 잡풀을 태우다가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져가지고 네. 불을 끄려다가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경우. 그러니까 아무 실효성도 없는데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어떤 병해충을 예방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들불을 질러서 오히려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 시청자분들도 이 방송을 본다라면 인식하시고 어떤 들불 태우는 거나 이런 논밭 태우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보다는 소방 설비나 이런 기준들이 좀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소방법을 잘 지켰냐부터 배관 시스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프링클러다 보니까 화재 시 이런 것들이 작동했는지 여부들이 가장 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설치 기준도 좀 궁금한데요. 백은성 교수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경보를 울려주고 화재를 자동으로 진화하는 설비가 스프링클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 설비 중에 어느 설비보다도 그 효과가 우수한 설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프링클러의 법적 기준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많은 강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16층 이상에서 11층 이상으로. 최근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에는
모든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6층 이상이면 네.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건축된 건물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 6층 이상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를 보게 되면 기숙사 같은 경우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설치 대상이 되고 교육 연구시설 중에 합숙소가 있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형 스프링클러라 해서 스프링클러를 좀 간략하게 설치하는 이런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우리 스프링클러 기준에 따라 지금 현재 6층 이상이면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윤정원 사무총장께서 좀 덧붙여 주시죠. 이 스프링클러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좀 빠진 뭐 의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바닥 면적이 합계한 600 이상 모든 층에 이제 스프링클러를 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신의료기관이라든가 뭐 종합병원, 병원, 뭐 치과병원 등등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뭐 노유자 시설이라든가 뭐 수련 시설 여기도 뭐 바닥 면적이 합계 6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뭐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그 이제 소방 설비들 또 그런 그 기준들이 잘 지켜져서 건물에 설치가 됐을 때 이제 화재 시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까지 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관리도 중요할 것 같고요. 해남 지역의 소방서 관내 화재 출동 신고 절반 이상이 한 가지 그 재밌는 사실이 오인 신고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뭐 해남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오인 신고가 굉장히 많아서 인력 또 시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낭비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화재 오인 신고 얼마나 이 문제가 큰지 또 자주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김영동 과장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인 신고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화재 출동만 보더라도 전년도 총 2,100회 출동해서 그중 절반 이상인 1,220회가 오인 출동이었습니다. 네. 이는 일일 평균 3.7건에 해당합니다. 그 오인 출동을 분석해서 보면 연막 소독에서 생긴 연기를 화재로 오인한 것이 47%로 가장 많았으며 네. 다음은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오작동하거나 음식물이 타는 냄새를 오인하는 것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그 오인 출동에 따른 일회 출동 비용은 대략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며 작년 한 해에만 6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예산 낭비보다도 더 큰 문제는 실제 화재가 난 건물의 출동이 늦어져 네.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오인 신고가 많았나 저도 새삼스럽게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일일 평균 3.7건이면 굉장히 자주 그리고 이제 그 중에가 그 연기가 아닌데 연막이라든지 뭐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기로 착각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뭐 40% 정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백은송 교수께서도 이 오인 신고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광주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통계에 의하면 74.4%가 오인 출동으로 인한 우리가 소방대회 출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는 그나마 신고자들 또는 이 대응하는 이런 모든 면에서 오인 출동에 대한 그 비율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 오인 출동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우리 허위 신고는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네. 500만 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는데 오인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관심이 있고 또 염려돼서 신고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오인 신고와 허위 신고에 대한 이 정확한 분류 분석 이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소방기본법에 보면 연막 소독을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문제점. 그러니까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만 된다 하면 네. 아마 소방대에서 출동을 안 하고 오인 신고로
처리하는 걸로 끝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오인 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에 대한 것을 좀 더 분석을 하고 또 이걸 통계로 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화재가 조금 감지되는 것 같아서 신고 정지에 투철한 시민들이 신고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이제 오인이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소독 연막 소독이 많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좀 소방서에 통보를 한다면 그게 오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처벌 네. 규정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군요. 잘 안 지켜진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이제 오인 신고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처벌이 되게 되면 그렇죠. 오히려 네. 뭔가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오인 신고에 관련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소방 교육이나 네. 아니면 우리가 그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하고 그다음에 학교안전교육법이 생기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네. 그리고 시민들한테 안전교육을 의무하고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이런 오인 신고도 그런 우리 소방이나 아니면 정부 당국에서 좀 더 오인 신고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오인 신고를 좀 줄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인 신고를 좀 처벌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인 신고가 이렇게 이제 많다 보니까 이 오인 신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예전에는 허위 신고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장난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법적으로도 처벌이 되고 있죠. 허위 신고 시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윤정환 사무총장께서 먼저 좀 네네. 좀 알려주시죠. 전에 이제 백은성 교수님과 정현미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네. 오인 신고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게 반면에 이제 허위 신고율이 낮아졌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자분께서도요. 그만큼 과거와 달리 그 가태료 부분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은 지난 1월 10일입니다. 이제 국무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시행령은요, 이제 지난해 2020년이죠. 9월에 상위법이 이제 공포되면서 마련이 된 건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허위 신고를 했을 때는 이 당초에는 최대 200만 원을 이제 부과를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좀 바뀌어서 1회 허위 신고를 했을 때는 200, 그리고 2회 신고를 했을 때는 400, 그리고 네. 3회 신고를 했을 때는 최대 500까지 이제 부과하는 이게 좀 강화가 됐습니다, 시행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리고 이제 좀 장난 전화가 온다 그러면은 119 신고 이제 접수 단계에서요, 상황 요원이 좀 판단을 해서 이제 과거하고 좀 달라서 이게 판단을 해서 이 접수 과정에서 그냥 종료를 시켜버립니다. 네. 근데 이제 종료를 또 시키고 이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의 규정에서요, 뭐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가 뭐 구류 또는 가료를 또 이제 적용을 하고 또 있기도 합니다. 네. 오인 신고에 비해서 허위 신고는 이제 접수 시에 어느 정도 또 이제 허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종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처벌 규정도 그만큼 또 강력해졌다 말씀해 주셨어요. 정현민 회장께서는 네. 이 허위 신고 관련해서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우리 오인 신고와 또 장난 신고, 그렇죠. 네. 거짓 허위 신고에 한 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짓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방력이 낭비하는 건수가 지난 10년간 한 378건이에요. 이것은 장난 전화해서 출동하고 이런 출동 안 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거짓 신고는 신고 접수자를 속여서 소방차가 직접 출동해야 거짓 신고로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아까 말씀 우리 윤정환 사무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출동까지는 아니었지만 장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과태료 정도로 처벌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거짓 신고는 신고 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로 인지해 출동하지 않은 장난 전화와 구분된다라는 것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도 강화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 패널 분들과 우리 얘기하면서 조금 사실은 소방 당국 입장에서는 장난이건 오인이건 사실 전화하고 어디 불났어요 하고 탁 끊어버리면 그걸 이거 장난이네 그렇죠. 하고 무시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네네. 만약에 그래서 이거 장난이네 하고 출동 안 했다가 정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 당국에서도 정말 애로사항이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기를 네. 신고 단계에서 구분하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네. 거고, 이것 또한 좀 국민적 궤도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조금 더 궤도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발전해 나가야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오인과 허위 신고가 있을 때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안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줄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지금까지 다양한 그 화재 유형부터 또 신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 뭐 언론에서도 주차장 주상복합에서 화재가 났을 때 차에서 신속하게 내려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잘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여주신 그 시민분들의 투철한 그런 모습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화재가 나면 당황하기 마련이고요. 그게 내 집이어도 굉장히 당황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매뉴얼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화재 발생 시에 실제 대응 요령에 대해서 그래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백은성 교수께서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아마 화재가 발생되면 어느 누구라도 다 아마 놀래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나 우리가 상황 파악을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인과 소방 전문가, 우리가 소방 안전관리자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린다 하게 되면, 일반인일 경우에 화재가 발생된 걸 확인한 이후에는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안전한 곳에 이동한 이후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불이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네. 그 다음에 119에 전화를 해서 화재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건물마다 우리가 즉 화재 발신기라고 있습니다. 25m 유호 반경마다 발신기가 있는 그 발신기를 누르게 되면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화재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즉 일반인 같은 경우에 불이 난 이후에 뭐 소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그 건물에 소방 안전관리자가 있다 한다면 좀 틀립니다. 그분은 소방 화재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소화 또는 피난 유도 이러한 절차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소방 안전관리자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재가 발생되게 되면 반드시 또 연기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연기에 의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에 대한 대처 방법 하게 되면 젖은 수건이나 이런 걸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고, 또 계구부나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빨리 이동을 하고, 또 밖에 나와서는 반드시 우리가 전문의의 치료를 받은 이후에 기가하는 이런 절차에 대한 것도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고 있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실제로 닥쳤을 때는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다 연기 대처 방법까지 이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가장 잘 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동 과장께서 한 번 더 강조해 주시죠. 네. 네, 백은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 네. 피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강주 지역 거주 형태를 보면 아파트 거주율이 60%로 10명 중 6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파트에 어떤 피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네. 아파트에 불이 났을 경우에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 한쪽 벽면에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량 칸막이는 가벼운 석고 소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발로 차기만 해도 벽을 부수고 옆집으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곳에 짐을 쌓아놓거나 아니면 창고로 활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네. 한 실례로 지난해 9월 광양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6개월 된 아이를 안은 채 옆에 있는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해서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건진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모든 아파트에 이런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 이후에 발코니 확장형 설계가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경량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대피 공간은 소방차 도착 전까지 피난해서 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또 2008년 이후에는 하향식 피난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화재가 나면 피난구를 통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대피 시설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 이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이렇게 대응 요령을 뭐 여러 번 듣는 것, 숙지하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데 가상으로라도 요즘은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그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교육을 한다든지 화재 시 대피 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현민 회장께서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물론 우리 소방 당국,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소방이나 재난안전 관련된 홍보나 어떤 체험 시설들을 마련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도 최근에 이제 2021년 7월이면 오치동에 대형 안전체험관이 빛골 안전체험관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야 생겼어요. 사실 다른 지역에는 대형 안전체험관, 뭐 서울 같은 경우 보람의 안전체험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 지역에는 대형 안전체험관이 빛골 안전체험관이 이제 들어섭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도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뿐만 아니라 소방에서 소방 자체적으로 소방관 진로 체험이나 소방 안전 체험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시청 1층에 보면 네. 조그마한 어린이 안전 체험관을 두고 있어요. 물론 막 크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치원 네. 또 아동들 대상으로 충분히 소방이나 재난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고장이고 또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시행하는 안전 어떤 지수 등급의 가장 우수한 안전한 도시 광주로 걸맞게 지금 또 안전문화 활동이나 교육들이 또 우리 소방이나 또 우리 시 안전정책관실에서 활발히 좀 연계해서 펼쳐지고 있고요. 또한 민간에서도 저희 같은 행정안전부 공익법인인 뭐 저희 같은 대한안전연합이나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이 연계해가지고 안전문화 333 운동이나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생활안전 교육 프로그램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장소에 마련해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네. 잘 이루어지지 막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교육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법률적으로도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도 생겼고 그리고 관련된 각종 국민안전교육을 실천해야 되는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마련됐고 그런 활동들이 열어지고 있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관심 가지고 또 지자체에 문의하고 안전교육을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또 소방에서도 보다 이러한 교육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인간으로서 삶의 욕구 중에는 우리 삶의 터전들이 안전하는 안전의 욕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이런 홍보가 좀 이제 필요해서 이런 것들 충분히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뭐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기관과 연계해서는 이런 체험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요즘 아이들이 더 안전교육을 잘 또 알고 있고 그런 매뉴얼들을 잘 또 실천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원 사무총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소방 네. 안전교육 관련해서. 좀 전에 우리 정현미 회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곧 그 개관되는 빛골 국민안전체험관 시설이 보니까 아주 좀 우수하더라고요. 8개 체험존에 23개 체험 시설을 이제 마련을 해서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뭐 남녀노소죠. 뭐 미취학 아동부터 뭐 초등학생, 중학생, 뭐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네. 어르신들까지 이런 뭐 재난, 재체험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더라고요. 이게 빨리 좀 이제 개관이 됐으면 또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시청 1층에 어린이 안전체험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 아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은 맞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되는 부서에서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소방안전이라든가 피난훈련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에서는 농촌학교 소방안전교육 확대를 위해서 이제 이동안전 체험 차량을 활용을 해서 이제 지진이라든가 안감기 체험 등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 강주 안실련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주 안실련에서는요, 학교에서 재난 안전 교육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 네.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 학교를 찾아가서 그 재난 안전 교육을 해드리는데 사전에 이제 선생님과 그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좀 고학년 어느 정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애들이 몇 명이 이제 교육 이수를 통해서 리더자로 양성이 되는 과정이죠. 네. 약 한 4주 과정을 거쳐서 그 친구들에게 이러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학교 주변에 어떤 위험물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대피했을 때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까지 같이 4주에 거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찾아가서.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빈도수가 많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 같은 게 많이 확대가 돼서 네. 우리 학교 미착 시설도 그러지만은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에게 이게 많이 교육이 돼서 이게 성장함으로써 몸에 또 익히고 나중에 네. 재난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몸에 익혀지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좀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도 이렇게 이제 찾아가서 받을 수 있고, 예, 이런 이제 상황인데, 일단 우리 스스로도 일터와 가정에서 좀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영동 과장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일터와 가정에서 자가 진단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대피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원활한 대피를 위해서 평소 그 출입구와 비상구 위치를 잘 파악해 두시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통로나 계단에는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적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불은 소화기를 사용해 스스로 불을 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그 비치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가스가 새어 냄새가 날 때 올바른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네. 이때 전원 스위치를 켜면 그 스파크로 인해 가스가 폭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나 환풍기를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또 난방 기구 주변에 그 커튼이나 종이 같은 그런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는 평소 익숙한 생활 공간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 패닉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기적으로 자가 진단을 하는 습관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백은종 교수께서도 좀 덧붙여 주시죠. 네,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법적 기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자체 점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상 작동 기능 점검과 종합 정밀 점검을 해서 네. 관할 소방서에 7일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점이 개인적인 이유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네. 지금 현행 법적 기준에도 사적 공간에 대한 그 관계적 점검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거나 화재 발생이 뚜렷한 경우를 제하고는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약 70% 이상은 자체적인 점검이 안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지금 현재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정에서 점검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면 소화기하고 환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이제 즉 우리가
준공 연도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가정에 3개의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kg 수동식 소화기와 보일러 상부에 자동 확산 소화기, 네. 주방에 우리가 주방 자동 소화기 3군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는 이 소화기의 유효 사용 기간이 10년으로 지정돼 있어서 10년이 넘는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를 네.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왕관기, 지금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되어 있는 왕관기하고 소화기를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건 공동적인 소방시설 자산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이사 시에 가져가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가정에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부모님들이 이제 계시면 가스 불 때문에 걱정을 하셔서 타이머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설치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주택용의 소방 시설들. 뭐 가스 타이머라든지 요즘엔 그런 것들도 꽤 나와 있더라고요. 가스 레인지에도 안전 장치가 돼 있다든지. 자, 이 주택용 소방 시설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현민 회장께서 좀 살펴주시죠. 네. 이게 이제 뭐 하나의 사례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난 11일 광주 북구의 한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새벽 한 4시, 5시쯤에. 근데 화재 경보기, 그러니까 단독형 화재 경보기를 달아서 바로 탈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인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 재산생 피해는 좀 있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단잠을 자고 있다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이만큼 우리 주택용 소방시설 단독 경보용 장치나 뭐 가스 타이머나 소화기 이런 것들은 보급하는 것을 법적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화재 예방에 관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2017년 2월 4일까지 계도 기간을 줬습니다. 5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거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 주택의 단독형 감지기나 어떤 소화기가 보급되는 것은 한 49.34% 정도밖에 이르지 않고 있는 네.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 광주는 조금 더 높더라. 2015년도부터 광주가 지원하는 소외계층들이나 단독주택에 이런 단독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어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한 59,512가구 중에 47,164가구, 그러니까 79.3% 정도의 보급을 마쳤고 네. 내년까지 우리 광주시 소방당국에서 전체 100% 완비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하다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냐면 아까 사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인적 재산 피해가 굉장히 절감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1978년에 설치를 시작해가지고 2010년까지 해서 거의 96%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적어도 35%에서 12% 이상 화재의 예방 효과를 거뒀다라는 것이 이미 선진국에서 증명이 네. 된 사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광주는 그나마 79점, 약 80%에 가깝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한 49.34% 정도란 말이에요. 네. 무엇보다 우리 국민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사실 이것이 의무화된지도 필요한지도 별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인식 개선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주택에 감지기와 소화기를 배치해서 네. 빠른 시간에 캐치하고 또 소화기가 있다라면 또 바로 진압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구비해놨으면 좋겠다라고 네. 좀 의견을 드립니다. 네. 김영동 과장께서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추진한 배경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 화재에서 주택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15.7%인데 반해서 사망자는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화재 인명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아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에서는 2012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2015년부터 20년까지 취약계층 5만 9천여 가구에 대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체 설치 대상 22만 가구 중에서 12만 5천 가구에 대해서 지금 설치해서 56.7%를 지금 보급하였습니다. 네. 앞으로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남은 9만 5천여 가구에 대해서는 45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래서 이제 보급률은 차츰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이 고층의 경우는 고가 사다리 차를 이용해서 진입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인데 요즘에는 이제 드론이 투입되는 시대가 곧 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연계를 한 소방 안전 방안에 대해서 백은성 교수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고층 건물을 하게 되면 지금 현행법상 30층 이상 120m 이상을 고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고층은 50층 이상 200m인데 아직 강주에는 초고층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주의 고층 아파트가 한 60여 개소가 지금 건축되고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까지 고층 건물의 화재 진압이나 또는 피난에는 주로 고가 사다리를 적용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주는 53m가 가장 높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는 한 7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고가 사례가 10개가 있습니다. 네. 강주는 없는 실정이지만은 올해부터 아마 국비가 지원돼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강주도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고가 사다리로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층의 높이란다면 23층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70m 고가 사다리가 들어오더라도 23m 이상에는 화재 진압이나 피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드론 무인 비행 장치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2013년부터 소방청에서는 지금 준비를 해온 상태입니다. 네. 그러나 아직은 이걸 지역까지 공급되고 운영되고 있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는 아직은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인 비행 장치 하게 되면 모든 시설, 모든 분야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또 연구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소방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가 사다리 70m 고가 사다리로 우리가 할 수 없는 23층 이상의 우리가 호수를 이용해서 물을 방수해서 진화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주에서도 빨리 이런 드론에 의한 화재 네. 진압이 가능한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네,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상용화 단계는 아닌데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미래에 또 열릴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인데요. 윤정환 사무총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좀 자랑스럽다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강주가 굉장히 이 드론에서는 선진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작년 2020년 이제 10월이죠. 119 특수구조단인데요. 전국 시도 소방본부 중에서 유일하게 드론 운영팀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드론 운영팀이 있는데 제가 모니터를 좀 시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차량에 약 3대의 드론을 싣고 다니면서 그 용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탐색용 정찰 드론이고요. 한 대가 있고 또 특수 임무용 드론 그리고 구조용 드론 이렇게 3가지를 싣고 다니는데 탐색용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본부 쪽에 이 내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영상을 송출을 함으로써 네.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이 드론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물을 분사를 해서 이게 하재를 진압한다거나 이런 거는 현장에서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대신에 이제 또 살펴봤더니 굉장히 또 좋은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론을 이용해서 하재 현장에 사항을 송출을 해서 진압하는, 그리고 이제 뭐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는 그런 뭐 이제 그런 거는 많이 하고 있긴 하는데, 지금 중앙소방학교죠. 이제 충청도에 있는 천안에 있는 학교인데, 여기서 이제 훈련장에서 호스를 매단 하재 진압용 소방 드론을 갖다가 10층 높이에서 이제 고층 건물 한 15m, 20m 정도의 이제 물줄기를 싸는 그런 시연을 했습니다. 얼마 네. 전에. 네, 3월 11일 날 했었었는데요. 근데 아직은 이 여기에 참여한 호소대 연구팀이라든가 충청소방학교 이 연구진들이 하는 얘기는 현장에 투입하기는 한계는 좀 있다. 네. 진압하는데 아직은 한계는 좀 있어서 좀 더 많이 그 호수라든가 이런 걸 경량화를 시켜서 현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개발을 또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다른 해외 사례도 잠깐 살펴봤는데, 뭐 독일이 이제 최근에 이제 드론을 많이 이용해서 활동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상 이 대수는 많이 보급이 좀 안 된 실정인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근데 성능은 상당히 뛰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와 똑같이 그 호수를 이용해서 하재를 진압하는 건 아니고, 현장 그 송출, 뭐 진두주의, 뭐 이런 거 더 확산되지 않게 어떻게 불을 진화할 것인지 이러한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런 드론이라든가 로봇을 이용해서 그 좀 선진적으로 잘 하재라든가 그 밖에 코로나19 뭐 소독에 이용하는 이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프랑스 마르세유 이제 소방서인데요. 여기에는 뭐 이제 프랑스 마르세유 이제 소방 로봇 지원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로봇하고 드론하고 2인 1조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게 하재 진압도 하고 로봇을 투입을 시켜서 현장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근데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재가 없다 보면은, 요즘이 아니죠. 이제 뭐 하재가 없을 시에는 이제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소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그러한 용도로 많이 네. 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머지않아 이제 드론이 현장 뭐 하재 현장에 투입이 돼서 진압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고요. 이로 네. 인해서 뭐 우리 소방관 분들의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부상을 입는다거나 아니면은 좀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좀 기대해 네. 봅니다. 네. 정말 어찌됐든 가장 고생하시는 분 소방관들이신데 이런 장비들도 좀 좋아지고 소방관들의 안전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을 시행한 지 지금 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국가직 전환 이후에 그 일상 또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느낀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김영동 과장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국가직 전환으로 그 무엇이 달라지겠는가라는 그런 당시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가직 전환된 이후에 2019년과 2020년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모든 소방차가 강원도로 집결해서 시도 경계를 초월해 산불을 대응을 했습니다. 네. 또 그 코로나 초기 대구, 경북 그리고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그렇게 창궐했을 당시에도 그 이송 업무에 광주는 물론 전국의 소방 구급차가 함께 대응을 했습니다. 결국 국가직이 됨에 따라서 대형 재난 발생 시 그 지역과 관할 구분 없이 총력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재난 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국가직화 되기 이전에 소방의 가장 큰 어려움을 꼽자면 현장 대응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방 차량 탑승 인원이 화재 진압 소방 차량 같은 경우는 탑승 인원이 항상 부족했고 구급차도 3인 탑승해야 하는데 2인이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소방 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게 좀 됐습니다. 국가직화 되면서 소방 공무원 2만 명 충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부담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일거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2만 명을 지금 충원 중에 있고 우리 네. 광주에서도 올해까지 233명을 지금 충원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관 분들이 애를 쓰고 있는 만큼 이제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시민 여러분들도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미처 못한 말씀과 함께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민 회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에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사실 실천적인 부분은 다소 소홀히 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 현상을 우리는 당연시하고 있지 않는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임리라는 안전 관련된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미한 사고 징후 300건을 그냥 지나치면 29번의 중증 사고가 발생하고 29번의 중증 징후를 그냥 또 지나치게 되면 치명적인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안전과 직결된 것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안전 습관, 나부터 실천했을 때 우리 지역사회에 건강한 안전 문화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윤정환 사무총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소방 공무원분들이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이제 요원했던 국가직으로 전환이 좀 됐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국가직이 전환이 됐지만 예산은 그 강력자치단체에 예속이 돼 있다 보니까 복지 부분에서는 좀 많이들 아쉽다라고 목소리는 잘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뭐 살림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소방용품이라든가 그 밖에 복지를 지원해 준 차원이 옳지 않게 차등이 좀 생긴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오늘 아주 이제 좋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화재 등 재난 예방은 우리가 이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 생활 실천을 위해서요. 이 강주 안실련에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앞으로도 일선 미착이라든가 초등학교, 대학교, 이제 어르신들에게 화재, 재난, 교통 안전 교육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그 생활 안전의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백은성 교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신분상 전환은 됐습니다. 그러나 각종 화재 또는 소방 활동 현장에 매년 200건 이상의 폭행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9건의 소방 공무원 폭행 방지 입법안이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빨리 통과돼서 현장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기반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용동 과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해 광주는 그 인구 1만 명당 그 화재 인명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또 화재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로 또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광주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우리 소방본부 노력이 합쳐져서 나타난 성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방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과 함께 화재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봄철 산불은 연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 산불로 인해 소실된 나무들을 복원하는 데에도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이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여서 화재의 원인을 조기에 차단하길 바라며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